지금 여기 지금 50대, 60대 지금, 자, 나 5, 60대다 한번 손 들어봐요. 5, 60대다. 이분들이 내가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차를 한 대 새로 샀는데, 이 차에 뭐가 없느냐면은 클러치가 없어요. 앞으로 옛날에는 오토매틱이라는 OR하고 뒤 하면은 뭐 드라이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버튼으로 누르면은 드라이브고 버튼으로 누르면은 후진이야.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운전대가 없어질 거라는 거. 운전대 자체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누구만 안 변해? 나만 안 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요 인터넷 시대. 이제 물건 주문도 다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 그분들은 지금 IT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거나 경제가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 오늘 일본 식민직 일제 강점기까지만 끝내고 한 3-4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6.25 전쟁과 일본과 6.25 전쟁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일본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국토의 70%가 파괴됐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이 지독한 놈들이라고 어떠한 산업시설도 못하게 하고 목적이 뭐냐면은 원시시대로 돌리는 거야. 조선시대로. 그래갖고 원시시대로 돌려갖고 농사만 짓고 하게 살게 하려고 정책을 메가더가 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메가더는 단 한 번도 천황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무슨 보고를 할 때 천황이 항상 그 신으로 떡발떴던 그 천황이 메가더를 찾아갔어요. 그만큼 일본을 무시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들이다 밟았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신이 내린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모든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다 한국에 보낸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15%, 20% 성장하고 6.25 전쟁 끝나면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센다이 지진 생각나시죠? 후쿠시마 지진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터졌죠? 방사능 누출됐고 세슘 동일본 앞바다에 해갖고 수산물 금지했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니네들 우리 수산물 먹어라 해갖고 했는데 우리는 안 먹겠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했어. 일본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 수산물 안 난다고. 근데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열이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느냐면 자기네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2등 처음에 막 1910년에서 30년, 35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군인으로 안 썼어요. 2등 국민 인간들을 어떻게 군인으로 쓰느냐고. 막판에 이 중일전쟁, 진주만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갖다 쓰기 시작. 급하니까. 전선은 넓어지고 인구는 딸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강제로 끌고 그게 강제징용이야. 그런데 강제징용을 해갖고 뭐 미쯔비츠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론 65년 한일 협상 때 청구권을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잘못한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배상해야 된다. 근데 무슨 65년에 끝났는데 뭘 배상하라고 그러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터져서 수산물 안 먹히지. 그 다음에 징용 배상 행거할지. 그 다음에 위안부 그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에 정부 들어서 다 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야. 저거 우리 식민지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거 지금 우리한테 덤빈다고 막 열이 나는데 일본에 관한 시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 지금 저펜 패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오사카에서 G20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베가 정가운데 섰는데 그 20개 정상들이 와갖고 아베하고 한 명도 악수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손잡고 시진핑하고 사우디 뭐 왕자들하고 저 트럼프하고 만나고 일본 주최국인데 와서 사진 찍는다고 그랬는데 와서 악수를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무시하는 거야, 일본을. 니네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하냐면 미국의 개로 알고 있는 거야. 미국의 개로. 그냥 미국한테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헤헤헤 하는데 다른 나라는 여기 러시아 막 쿠릴 뭐 열도 뭐 이런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싸우죠. 중국은 저기 센카쿠라고요. 밑에 또 싸우죠. 지금 이 북한하고 시진핑이 북한 갔었죠. 김정은이가 또 푸틴 만나러 갔었죠. 미국이 또 시진핑 만나죠. 그래갖고 이번에 또 6월 30일 날 어머 이런 하루 만에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길에 바로 판문점 가갖고 38선을 넘었네. 빨갱이야 빨갱이. 38선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CNN이라는 방송국이, 나도 CNN을 갔다 와봤어요. CNN이 애틀란타에 본사가 있어요. CNN이 트럼프 아주 그냥 드립다 그냥 비난하는데 1등이야 1등. 근데 그 CNN이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위대한 발걸음을 했다고 그래. 평화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했다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누구만 계속 빠지느냐면 일본만 계속 빠지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지금 계속 김정은한테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 콧방구도 안 끼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 때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끝까지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거야. 이게 세계 정세라는 게 전 시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흥선 대영군 때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이 텐진 조약 이런 거 맺을 때 전부 다 뭐를 했냐면 다른 나라하고 한 나라하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누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있다고 그래서 청나라가 날개에 입 다 빠진 청나라. 그러는 바람에 1905년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갖고 러시아가 우리를 또 지켜줄 줄 알고 이 민비 명성황후가 그렇게 했는데 1895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고종은 그 죽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아관 파천이라고 그래. 그거를 1년 한 3개월 동안을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궁에 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확 죽어라고 이 프랑스가 하자고 병인양요 1866년에 미국이 1871년에 신미양요 우리 통상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아무하고도 안 했거든. 그래갖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여기 이제 인도, 또 인도네시아, 뭐 심지어는 이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 아프리카 포럼 갔다 왔지만은 이제는요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에요. 아프리카의 자원도 많고 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냐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은 기회의 땅이 돼요. 근데 아프리카가 애를 엄청나게 낳아요. 한 16살서부터 낳는 것 같아. 16살서부터 애를 낳는 것 같아. 엄청나. 그러니까 잠비아를 내가 가보면 거기 1,500만이 인구인데 내가 보기엔 한 2,500만 되는 것 같아. 정글에 들어가 보면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해. 걔네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애들 아니야. 근데 지금 잠비아가 뭐가 지금 교육열이 막 생기거든. 교육열이 생기고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업률이 한 2.5%, 3%밖에 안 돼. 그건 완전 고용이야. 근데 왜 완전 고용이냐면 65세에 200만 명이 은퇴를 해서 나가. 그러면은 1살에서부터 20살까지가 2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취직해서 나오겠다는 애들은 10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되는 거지. 경제가 좋아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애들이 없어갖고 완전 고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나라예요. 결코 밝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은 중국한테도 난징 뭐 30만 명 난징 사건도 미안하다 그러고, 러시아한테도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나라 북한한테는 100번 1000번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 사과를 그래도 뭐 가끔 뭐 총리들이 하지 않았느냐고. 해면 뭐해?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음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또 우리가 일본을 조선을 한 게 아니다. 조선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 나라를 맡겨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개념이, 사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내가 1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얼마나, 그래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경제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12조 달러예요. 미국이 20조 달러야. 그리고 러시아가 1조 5천억 달러. 지금 이제 한번 미국한테 밟히는 바람에, 석유가 꽉 떨어뜨려갖고 밟히는 바람에 러시아가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러시아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세계의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뭐 요런 나라 저런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요렇게 살아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중국이 우리를 선택할래? 미국으로 선택할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일본 애들이 또 우리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참 어려운 거야. 또 러시아 애들이 북한 애들한테 러시아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저기 뭐 김일성이가 우리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예. 그래갖고 뭐 김일성이 대단하죠. 그래갖고 막 중국도 욕하고 러시아도 욕하고, 하여튼 싸움은 북한 애들이 내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말싸움이든 무슨 싸움이든 하여튼 싸움은 잘하는 호전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정세로 본다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서로 이 연관성을 가져야 돼. 네. 일본은 이제는 뭐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를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이거 미리 넣어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조선 말에는 나라도 뺏겼는데, 그놈의 반도체 3개 안 한다고 나라 망했다고 펄쩍펄쩍 뛸 일이 뭐 있어. 그때 나라도 뺏겼는데.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제품을 사갖고 물건을 만들면 우리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네들도 물건을 만들어야 돼. 뭐 하웨이나 아이폰이나 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핵심 재료를 해서 만들면 그걸 사다가 만들어야 돼. 근데 일본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1위가 아이폰이야. 그럼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당장에 아이폰 생산 안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네들 왜 한국 애들 핵심 부품 안 팔아갖고 우리 아이폰, 트럼프가 누군데? 우리 아이폰 왜 장사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한테 구한말에는 경제력이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졌는데 지금 3분의 1이야. 한번 머리 들이밀고 까부시자,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이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반도체를 못 수출, 이제까지 아베가 계속 3번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줬기 때문에 그거가 뭐였던 거야. 근데 요즘 북한 애들 미사일을 안 쏘잖아요. 안 쏘니까 이게 뭔가 구구를 모아야 되는데 모을 일이 없는 거야.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야지. 트럼프가 그 북을 넘어가는데 방탄 조끼도 안 입고 그냥 올라가고, 이번에 미군 8군 사령부가 그랬대잖아요. 그전 정권 때는 꿈도
꿈을 못 꿨다는 거예요. 왜 꿈을 못 꿨느냐면은 북한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섞이면은 적의 개념이 있어갖고 정말로 죽이든지 찌르든지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풀어져갖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사일을 안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국제 정세 세계 돌아가는 게 참 재미나요. 우리나라가 항상 저기 뭐 선거할 때 북한 써먹었잖아요. 일본이 항상 선거할 때 누굴 써먹느냐면 한국을 써먹어요. 그리고 막 독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징용 얘기 나오고 이완분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번엔 징용 문제 때문에 반도체 그 핵심 부품을 팔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눈통이 터지지만 걔네들도 눈통이 터져요. 그리고 미국도 눈통이 터지고 중국도 눈통이 터져. 그러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은 일본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예, 넘겨보세요. 자, 순종 황제 치규와 데라우치 통감. 자, 순종이 나라를 넘긴다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이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그래, 순종이. 물론 강제로 쓴 거지. 이걸 가지고 도쿄시장이 뭐라 그래요? 응? 지금 1985, 6년도에 도쿄시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뺏은 거 아니다. 미국은 너무 무식하고 힘이 세고 러시아도 이거 무식하고 중국도 그동안 몇백 년이 동안 혜택을 못 받아봤는데 가장 선진한 예의 바른 국가가 일본이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나라를 좀 맡아달라고 그런 거다. 그걸 1980년도에 도쿄시장이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과를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하고 일본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이 외교라는 거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구조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정학적인 얘기는 그전에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진하고 태풍을 꼭 알아야 돼요. 일본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자기 한 번 흔들리고 나면은 생각이 국민들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빨리 만주로 가야 된다. 대륙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름도 어려워요. 일대 총독이 뭐라 하냐? 전 한국 원수의 희망에 의하여 그 통치권 양혀를 수락한다. 그러니까 수락하는 거, 나라 받는 거를 우리가 맡겨드릴 테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얘기 좀 하면은 이 27대 왕이에요. 27대 조선 왕인데 그럼 조선 500년은 어떤 시기였느냐? 왕을 위한 나라였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이 왕정제도가 500년 동안 이어진 나라도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200년에 한 번 바뀌고 300년에 한 번 바뀌지 500년 동안 이게 그러니 50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 그러니까 나는 일제 36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선 500년을 정리해야 돼. 조선 500년 동안 그 많은 그 백성들을 아프게 한 기존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죠.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3세인가 혁명이라는 건 원래 그게 혁명이야. 죽이려면 막 몇십 명씩 몇백만 러시아 혁명은 300만 명을 다 처단했잖아요. 조선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갈 때도 안 죽이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45년에서 이때 다 살아남았어. 우리는 이 구세력이든 다 살아있는 거야. 다 살아있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동적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조선 말에도 정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말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대통령 됐는데 그거 사형으로 했으면 사형으로 끝났으면 지금 갈등 없었지. 근데 1년 만에 다 꺼내주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꺼내줘요. 그러니까 또 아직도 그 사람들 그 얘기 막 하잖아요. 자, 1기 1910년에서 19년이 1기야. 20년에서 31년까지 2기, 31년에서 45년이 3기야. 1기 요때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해.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다 일본 애들이 살라고 정리하려고. 회사령이라는 거는 회사를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그냥 자판 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갖고 저 이거 장사해도 될까요? 근데 이놈이 좀 색깔이 안 좋아. 뭐 하지만 그럼 못해. 자기네들한테 잘 보일 사람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조선인 대상 매를 때려, 이게 구한 말이 없어졌었던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 그 때리는 태형령이 있었어. 그리고 제일 정말로 화가 나는 건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식민지 국가라고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조선을, 한반도를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훨씬 무시당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우리도 이제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국민들 수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처를 하고 나가자. 그럴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일본 저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운동 해야 된다고. 뭔가 중국 애들은 지난번에 그 무슨 뭐 일본하고 그 센카쿠 열도 때문에 싸울 때 어떻게 중국 차 다 부셨어. 내가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마침 중국에 있었는데 하도 돌로 저기 일본 차를 부시니까 거기다가 지붕에다 써놔. 나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 차 위에다가 깨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 일본 차 불매 운동하고. 우리나라 롯데마트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 애들 우리한테 한 거 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 계속 사.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 차 타는 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이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 돼. 나는 그냥 진짜 오리지널로 한국 차만 이제까지 타고 다녔어. 나는. 그리고 한국 차가 좋아요. 차 타고 다니는데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안 타고 다닌 차가 뭐가 있었겠어요. 롤스로이스부터 정말로 벤츠 좋다는 거 다 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차 현대든 기아든 요즘 이렇게 내가 우리 지금 팰리세이드라는 걸 타고 다니는데 좋아. 정말 좋아. 차 정말 잘 만들었어. 5천만 원인데 얼마나 좋아. 5천만 원이 그렇게 잘 나와서 차가.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대도 사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무서운 줄 알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기에는 20년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1919년 3.1운동 이거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하는데 막 대한민국 만세하는데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갖고 이게 그러니까 무혈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문화 통치로 바꿔야 되겠다. 눌러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조선 사람들은 누르면 이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때 산미 증식교회 그래. 이게 쌀 더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뺏긴 쌀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로 내가 복장이 터져요. 그 쌀로 만주 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먹고 우리 쌀로. 이게 누가 이 계획을 세우냐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 계획을 26살에 세워요. 요시다 쇼인은 내가 전주에 강의했어. 그 전주 걸 이거 듣고 전주 걸 들어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통상을 1854년에 열거든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1871년에도 안 열었는데 얘네들은 30년 전에 나라를 열어. 나라를 열면서 교육을 시작을 해요. 근데 교육을 하면서 자꾸 은을 뺏겨.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한론을 펼쳐요.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곡물로, 조선 사람을 인질로, 조선에 나오는 쌀을 곡물로 해서 만주를 침략하고, 리순이라고 이 압록강에 이렇게 하면 쭉 압록강 위에 조금 나온 반도 있죠. 리순을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를 먹어야 된다. 첫 번째가 한반도 조선을 먹는 게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이야.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쌀 계획해갖고 계속 빼. 그래서 이제 군산이 나오죠. 헌병 보통 경찰인데 똑같은 헌병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죠. 언론 출판에 요게 참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살짝 풀어주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막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이 황국군에 입대하는 거는 영예로운 거고 그리고 뭐 21살짜리가 죽으면서 천황폐에 만세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는 걸 영웅으로 만들어줘 작가들이. 그 다음 회사령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주죠. 네. 쌀 생산량이 우리가 계속 많이 늘었는데 이 쌀 일본 반출량을 보세요. 1750, 4700, 5000, 7000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뺏어갔어요. 요거 아예 그냥 창씨 개명도 하고 완전히 그냥 조선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마음 먹었던 시기죠. 전개 남면 북양. 이게 뭐냐면 남쪽은 면을 해갖고 하고 북쪽은 양을 키워갖고 이걸 전부 다 재료 면이라는 모카를 해갖고 남쪽에서는 해갖고 씨 빼갖고 일본으로 들여가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갖고 양털 갖고 해갖고 어떻게 하냐 다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조선에 갖고 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줘서 비싼 거 판 거 비싼 거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앞으로 뺏어가고 뒤로 뺏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 일제강점기 때 요거는 내가 정말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 나가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한반도 지하자원과 공업자원이 일제에 수탈당하는 시기야. 1930년에는 일본이 만주사변이 직전이에요. 지하자원을 요만큼 뺏어갔어. 1936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만큼 뺏어갔어. 1941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렇게 뺏어갔어. 500. 이때는 1930년 이전에는 지하자원을 안 뺏어갔어요. 왜 안 뺏어갔느냐면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조선 쌀만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갖고 가고 땅 뺏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지하자원을 캐나갔는데 5배에서 18배까지 캐나가. 이거 넘겨봐요.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뺏어간 게 뭐냐면 금이야, 금.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 요 시대에 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요. 그럼 왜 금을 뺏어 나갔느냐? 여기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해서 필요한 석유와 공업기계 등을 사는데 금이 필요했어.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러면은 뭐 석유도 사와야 되고 기계도 사와야 되고 이러는데 뭘로 사와야 돼? 아니 뭐 엔화 주면 걔네들이 해요. 금을 줘야지 사지. 넘겨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던 이건 내가 계속 넣었어. 아주 훌륭해. 우리 싹 뺏어갔어.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해. 일본은 금광업뿐만 아니라 철, 석탄, 중석, 흑연, 마그네사이트 이 중석은 텅스텐이에요. 마그네사이트는 이게 전쟁 무기에 쓰는 핵심 기술이야. 핵심 제품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빼가죠. 이게 이 숫자가 안 나왔네. 여기 숫자가 나오거든. 자,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을 했다고 그랬는데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수탈해하는 병참 기지였기 때문에 광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달래 발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를 발전시켜줬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1년을 금을 20톤씩 빼갔어요. 제일 많이 빼갔을 때는 30톤. 30톤. 그럼 30톤이면은 30억 달러 어치를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일제강점기 때 뺏어간 거 보니까 300억 달러치를 갖고 간 거야. 300억 달러치를. 그런데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무상지원 3억, 유상지원 5억 달러를 받은 거예요. 36년 동안 그렇게 많이 뺏겨가고도 5억 달러를 받고, 물론 그때 돈가치하고 지금 이 금은 지금 돈가치로 계산한 거지만 나는 돈으로 이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야. 36년 동안 이 한반도 땅을 다 파갔다고 생각하면 돼. 다 파갔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파가갖고 전쟁 일으켰지, 미국하고도 했지, 만주 먹었지, 인도네시아 먹었지, 다 먹었잖아. 괌, 사이판 먹었지, 다 먹어. 우리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뒤에만, 이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미국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러시아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중국한테도 패싱이 당하는 이유가 왜 패싱이 당하느냐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내가 보기엔 경제력이 거의 지금은 3대 1인데 2대 1 내지는 거의 같아질 수도 있어요. 1대 1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난 정말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 많은 분들이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의 그 강점기 때 500페이지짜리 그런 거를 한 2권을 딸딸 외운 적이 있어요. 하도 억울하고 분해갖고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들이 많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근데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국민들이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알고 미워하라는 거. 알고. 그래야지 뭔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었을 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제강점 식량과 원료 그리고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해요. 쌀을 강제로 공출하고 집이 가지고 있는 녹그릇, 마지막에 1943년도 44년도 전쟁 마지막에는 숟가락까지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내가 그때 숟가락까지 총알 만들 수 있는 건 다 갖고 간 거야. 총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 물어봐. 다 집에서 뭘로 밥 먹어? 나무 숟가락으로 밥 먹었대.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으로. 우리 그 좋은 유기, 방자. 내가 우리 문경에 그 기증한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봉주 인간문화재 77호 방자 장인이거든요. 예. 그 좋은 걸 다 뺏긴 거야. 일본한테. 그때 녹그릇, 창살까지 다 뜯어갔다니까. 철, 이런 것까지. 그래서 강제 징집으로 동원해서 일본 군수공장이나 싸움터로 내보낸 거죠. 예. 산림자원 약탈. 일본, 우리가 이 두만강하고 압록강. 나도 이 두만강, 압록강 두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 거기가 절대 천연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 막 어마어마한 것들, 잣나무들 싹 다 잘라간 거야. 만주 건설한다고 다 잘라고, 일본으로 다 잘라고. 이 오대산에 잣나무 어마어마한 것들 많잖아요. 전나무 이것도 다 잘라갔어요. 다 잘라. 여기 강원도 태백 요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서 뗏목을 만들어갖고 한강까지 떠내려보내갖고 한강에서 거기서 싣고 일본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임업 자원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 잘라간 나무로 연간 64% 흑자를 내면서 우리나라 북부 지역의 숲이 희생이 된 거죠.
나무 잘라갔지, 땅 파갖고 금캐 갔지, 사람 끌어갔지. 이거는요, 사과를 해도요, 천년 만년 해도 다 못하는 거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너희도 우리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이 같은 옆에 사는 나라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돼.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 일본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게 섬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섬 밖에 있는 거는, 섬 안에 있는 건 귀중하다고 여기고 섬 밖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 섬나라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는 백악성마저 붉은 민둥산으로 만들죠. 그때 실어나간 나무가 50조 원어치 실어나갔다는 거예요. 달러로 500억 달러. 아까 금은 300억 달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합치면은 조 달러가 훨씬 넘게 갖고 간 거야. 조 달러. 조 달러가 넘게 갖고 간 거야.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청국장, 이제 다음 강의는 청국장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청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만주하고 우리나라가 콩 원산지예요. 유럽으로 넘어간 건 콩이 19세기야. 그 다음에 남미, 미국, 호주로 간 건 20세기야. 그래, 두만강이 왜 두만강이냐면은 콩두자에 찰만자야. 그래서 두만강이야. 그렇게 우리가 콩이 많았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게, 우리가 근데 콩 자급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호주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이 콩이 우리 민족한테는 딱 맞는 거야. 이 콩이 최고 좋은 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청국장이 그냥 청국장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선물인 게 청국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특강에 논문이 한 1200편이나 되는데 그걸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아주 우수한 논문만 내가 정리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또 드릴 거예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토요특강 만들면 모르는 게 없어. 콩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1년에 2000가마를 쓰거든요. 청국 콩을. 2000가마 쓰는데 이게 한 가마에 35만 원, 37만 원이야, 콩이. 지금 어제 보니까 100가마 또 들어왔는데 40만 원이야. 근데 수입콩은 얼마냐? 한 가마에 8만 원에서 11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콩 산다라는 게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은 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광물자원 약탈. 일제강점기 조선은 세계에서 꼽히는 금 생산 국가였어. 정선 화암동굴 알죠? 네. 가봤죠? 네. 나도 거기 가봤지. 거기에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동굴. 거기 금 캤던 데야. 경기도 광명은 1972년까지 캤어. 경기도 광명은. 내가 처음 보좌신부로 발령받았는데 철산성당 보좌신부 그러더라고. 철산, 이거 북한에 있는 건가? 왜? 이게 철산일까? 알고 봤더니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연이 있어서 광명, 철산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넘겨보세요. 자, 아까 요게 나왔네. 광물자원 약탈. 우리 광구수가 1915년에는 1183개야. 1930년에는 2128개. 1943년에 한참 녹그릇까지 뺏어갈 때는 1500개야. 탄광이 1500개나 됐다 이거야. 탄광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아간 통계적으로 금방 알 수 있죠. 금은 10톤, 22톤, 29.1톤, 22톤. 하여튼 우리나라 금이라는 금은 다 캐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금이 많은 나라였대요. 그래서 원나라 때도 니네가 금 많은 나라니까 금 캐야 된다 그러고 천하여갖고 금 캐가려고 그러고 막 몰래도 많이 캤대. 그런데 그냥 그 많은 금을 일제강점기 때 다 캐간 거야. 국민들은 그냥 1997년 IMF 때 금목 운동해갖고 또 금 그래서 또 다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 별로 없죠? 네. 다음.
철광석, 처음에는 1930,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앙캐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50만 톤에서 211만 톤, 333만 톤. 그 다음에 중석, 아까 말한 텅스텐, 이 텅스텐을 내가 파푸아 뉴기니 우리 동창신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내가 스킨스쿠버를 했거든요. 거기 바다 다이빙을 하는데 비행기, 일본 일장기 달린 비행기 다이빙을 했었어요. 근데 기관포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난 거야? 1943년, 44년에 그게 떨어졌다고 보면은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속에 70년에 반짝반짝반짝 그 기관총 포신이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거야. 이거 다 우리 거 뺏어가갖고 다 만드는 거야. 1930 11톤, 4,200톤, 8,300톤 전쟁통이.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이 정한론 대동아 공용권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대동아 공용권은 뭐냐면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삼고 곡물로 삼아서 대동아를 다 일본이 정복한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아이들은 중일 전쟁을 중일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중국 진출이라고 가르쳐요. 교과서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 우리가 중국 진출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출했구나. 얘네는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역사 왜곡했으니까 순종이 우리나라 여기 일본한테 우리 통치를 맡긴다고. 내가 너희들 우리한테 바치니까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뺏은 거 아니야. 조선 애들이 우리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나라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가 되겠어요? 쟤네들 우리한테 나라 갖다 맡겼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연탄도 엄청 가해가 47만 톤, 453만 톤. 그 외에도 흑연, 토상연, 마그네사이트 아까 전쟁용에 쓰는 거 유연탄도 어마어마하게 캐가죠. 예, 8천억.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내가 말했죠. $1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예. 넘겨보세요. 이제는 이거 내가 여기 하지 않은 게 물고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도 잡아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하다 못해 사람 뺏어가는 거야. 모집하고 관에서 뺏어가고 알선해갖고 꼬셔갖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더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 징용 근로보국대 이게 연인원 700만 명을 동원해가요. 자원병, 학도병, 징병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징용을 학도병도 이제 황국 시민이 우리는 맨날 2등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군대 가면 황국 1등 국민 된다고 꼬셔갖고 그냥 18살, 17살 그냥 이런 애들이 막 가고 그런 거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복장 터지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 민족끼리 한 거죠. 그 다음에 군속, 군부, 대만, 중국, 하다못해 저쪽 말레이시아 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20만 명 중에 우리나라가 10만 명이 있었어요. 2분의 1이 우리나라, 이제 할머니들 몇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10 몇 명. 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욕할 거 아니야.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여인들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조선 애들이 와서 일본 애들이 와갖고 조선 다 짓밟은 거야, 여자들. 그 다음에 명나라 와갖고 이여송 장군이 와갖고 다 5년 동안 있으면서 5만 명이 다 짓밟고 그리고 병자호란 때 또 내려와갖고 다 짓밟고 200만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을 지키지 못. 그래서 내가 늘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찍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지켜내야지. 네,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 게 어디야? 여기 난징, 그 다음에 만주, 사할린 이렇게 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고 전쟁하고 또 총알 가서 날라주고 참호파고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갖고는 또 매국노라고 또 돌아와서는 돌 맞고 침 받고 그 나라는 또 반으로 또 나눠지고 내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떻게 5천만 명이 3만 달러를 넘을 수가 전 세계 7나라밖에 없는 경제력을 한 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5천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이 한민족 중에 가장 위대하고 우수한 이 세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세대야.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도 지금 7, 8, 90대 이분들이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이놈의 전쟁, 이 가난한 것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켜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 할머니들 지금 30만 원, 24만 원 주는데 더 줘야 돼. 세금 더 내갖고 더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세금 내는 거, 우리는 1년에 세금을 3억 내요. 청국장 파니까 30억 파니까 3억 내는 거 맞지. 10분의 1 세금 내니까 나는 기쁘게 내요. 기쁘게. 왜냐면 세금을 내야지 그 세금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드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내려는 세금 그것만 다 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달에 5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주고도 남지. 그 기본적인 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그 기본적인 걸. 강제동원을 보면은 일본 전쟁 지역 동원 노동자가 139만 명, 일본으로 간 동원자가 70만 명, 군인 군속으로 전쟁터로 여기에 이제 그 복잡한 뭐 백선엽 그 다음에 박정희 다 여기 소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갈등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산이 나와. 군산이 느닷없이 발전하고 지금 이제 군산이 참 이 군산 생각하면은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호남 지방의 식량을 다 뺏어가느냐고 군산이 커졌어.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군산이 망하고 지금 무슨 차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내가 군산 쪽 강의 갈 때마다 내가 꼭 목욕탕을 가잖아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목욕탕 내비게이션 하면은 문 연 목욕탕이 없어. 다 문 닫아갖고 창문 다 깨지고 곧 한 4, 5년 전부터 그랬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시대를 못 읽는 거지. 군산도 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1899년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 기름진 쌀을 노린 일본군에 의해 군산항이 개항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포장도로가 2차선이 돼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이 다 일본으로 쌀 보내려고 기차 낸 것도 일본에 쌀 낸 거, 군산항 연 것도 일본으로 쌀 낸 거 발전시킨 게 아니야. 전부 다 일본으로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들이죠. 1909년 조선의 쌀 30%가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1940년대 후반에 그 할아버지들 그때는 거의 4분의 3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통에는 4분의 3을. 25%만, 그러니까 숨만 쉬게 하고 농사만 짓게 하고 나머지는 다 뺏어간 거예요. 네. 토지조사사,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들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팔어. 그러니까 딱 토지조사해갖고 뭐 황무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뭐 자리 못 잡고 있는 사람 놀러 와라. 땅값 이제 10분의 1에 다 팔 테니까. 그래갖고 이제 대지주들이 200만 석, 뭐 300만 석 이런 대농장이 일본이 생기죠. 메가리공이라고 쌀 이렇게 한 섬, 두 섬 그러잖아요. 한 섬 해갖고 이거 하는 걸 메가리공이라고 그래. 미선공은 좋은 쌀, 선별하는 여자, 이건 남자, 이건 여자. 예. 자,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에게 10분의 1 가격에 팔죠. 군포, 부산, 인천, 진남포, 목포 다 쌀뿐만 아니라 목화, 송이 무게를 주기 씨를 빼갖고 완제품으로 목화 보내면은 또 그거 만들어갖고 우리가 사고 또 그랬던 거죠. 예. 물론 사실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막 독립군, 독립투사, 뭐 고문 받는 거, 뭐 그런 거 많아요.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먼저 알고
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돼? 바보야? 왜 이거하고 연결할 줄을 몰라?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막 화낸 엄마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우면서 이렇게 화낸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애는 이제 걔는 똑똑 바보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들여놨더니 남들하고 섞어 놓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애. 이때부터 이제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영어 학원, 속셈 학원, 웅변 학원, 피아노 학원, 무슨 요즘 서당도 있다고 그래. 서당.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정신없느냐면요, 무슨 특목 유치원이 있대요. 고등학교 가기 위한 특목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고 간대요. 6살, 7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막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1등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20조가. 큰 문제죠.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왜? 엄마가 나보다 크니까.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막 똑똑하지도 않잖아, 얘가. 근데 딱 6학년만 넘어서 갖고 중학교 1학년만 되면요, 갑자기 엄마보다 애가 커져요. 딸은 그래도 괜찮아. 아들놈이 이렇게 커지면요, 확 커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땡땡이를 깠어, 애가. 너 이놈의 새끼 왜 학원 땡땡이 까고 그래? 너 공부 빨리 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너 출세하고 행복하지. 뭐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해? 그래갖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딱 엄마 손을 딱 잡고 내려다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를 확 뒤집으면서 엄마를 밀쳐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왜 때리냐고, 말로 하자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14%예요. 이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심각한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애들한테 관리자만 있지. 얼마 전에 반포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반포 자매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신부님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그래도 반포에서 합니다. 꽤 잘 되는 음식점입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에 엄마들이 점심 때 갖고 탕수육 하나 시켜갖고 애 스케줄 관리해 준다는 거야. 아니 그거 시켜놓고 학원 어디 가고 몇 시에 뭐 가고. 야,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번아웃 병에 걸려요. 하느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10살 때 쓸 거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쓸 에너지를 줬는데 이거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다 태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그래갖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귀찮아 병에 걸려. 뭐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귀찮아. 좀 놔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시달렸으니, 아니 초등학교 때는 4시간, 8살짜리가 4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공부?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한 애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써놓고, 아버지는 8시에 들어오는데 왜 내가 10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4학년 애가 초등학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라면 죽겠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우리가 내 아이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아이가 공부만 못하면 뭐라 그래? 너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유태인들은요, 공부를 못해도 애 기를 안 죽인대요. 우리는 공부 못하면 애 기 죽여, 인간성 나빠, 불효자의 천하의 몹쓸 놈이야, 꼴뚱하면은. 근데 유태인들은요, 꼴뚱을 하면은요, 부모가 애 기를 절대 안 죽인다. 꼴뚱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 기까지 죽이면 애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너 꼴뚱해도 괜찮아. 커서 돈만 많이 벌어. 지금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다 네가 나중에 비서로 쓰고 회계사로 쓰면 돼. 걔네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완전히 애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븐 스필버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관둡니다. 그리고 지지나반에 편성돼요. 지지나반에.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은 상상력이 좋으니까 훌륭할 거야. 끊임없이 아이의 길을 살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 상상력 하나만 가지고. 엄마가 만약에 공부 꼴 지지나반, 이 지지나반에 들어간 이 지질이 복도 없는 건 내가 팔자도 없지, 이랬다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등하면 인간성 나쁘고 불효자고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고, 사실은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격 좋은 애들이 꼴등하는 거예요. 이 유한 애들이 독한 놈들이 1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1등하는 애들이 있으면 독한 애들이에요.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자녀들, 이제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아이를 정말로 행복하게 키운다는 생각, 아니면 차라리 신앙으로 더 키워야 되는데, 이게 대학에 미쳐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사를 안 나가면은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은근히 눈을 감아줘요. 이때 막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잘못 키우는 거죠. 자식을 완전히 잘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질서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은 예의를 알게 키우든가, 아니면 사랑을 알게 키우든가, 봉사를 알게 키워야 되는데, 너 편안하고 너 1등만 하면 최고야. 네가 1등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우느냐 하면, 제가 이제 20년 전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내 동창 신학생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혼자 이제 돈이 없어갖고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김해, 부산에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참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막 밑에 내려다 보이는 거, 막 꽃피는 팔도강산의 마지막 해가 그 장면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아래 내려다 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꿈꾸면서 나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갖고 제가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내 옆에 내 신학생이 옆에 앉고, 그래갖고 뭐 폼을 있는 대로 막 바깥에 내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엄마가 한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 그러더니 아니나 달러 바로 내 옆자리, 내 좌석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 놈이 엄마한테 졸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나 창가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돼, 여긴 네 자리고 저긴 저 형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쪽 확 돌아서더니, 학생, 우리 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창가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24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어느 놈이 더 애절할 것 같아요? 이건 24년 만에 탄 놈이 훨씬 애절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처음 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근데 이놈이 비행기가 뜨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동안 내내 째려보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 얘기를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목포에서 조금 광주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를 움켜쥐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니까 배가 너무 아프대. 나는 이제 좌석이 있고 그 안에 서서 있는데, 비행기 자리도 내준 놈이 기차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나 괜찮으니까. 그래갖고 얘가 이제 내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을 가는데, 그 엄마가 한참 보더니 일으키더라고요. 너 일어나라고. 그 학생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나 괜찮다고.
못하고, 근데 그 엄마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내 아이가 난 질서를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이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가 뭘 알겠냐. 자기 편안한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렇게, 지금 그 비행기에서 내 자리 뺏은 놈은 지금도 엄마 속을 썩일 거고, 그 기차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해갖고 자식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내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을 갈 줄 알았더니 지방 무슨 제3대학을 졸업을 했어. 네. 졸업을 해갖고 취직을 했어. 그럼 부모 역할 다 한 거야, 안 해요? 부모 역할 다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자식이 농사를 지을 줄 알았으면 부모 역할 다 했어요. 공자님 시대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38세였어요. 16세 시집을 가갖고 32, 33 때면 내 아이가 16이 됐을 때 부모가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안 기다려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합니까? 안 애절합니까? 애절해요.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손가락 깨물어서 단지해드렸어요. 입에다 피 넣어드렸어요. 그건 어느 장남이나 부모가 30대 돌아가면 다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잘라갖고 고기 먹고 싶다면 자기가 직접 해주고, 그게 뭐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이렇게 날 키우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옛날에 장남이 죽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지 말라고 그러면 동생이 13, 17, 4, 1살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나눠놓고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0까지 살았어. 그러면은 이 1살이 시집 장가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장남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내 동생 다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잔치를 해준 게 바로 회갑 잔치, 환갑 잔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환갑을 차려줬는데도 이게 안 죽네. 노너 2인 4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둬라. 부모를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읽고, 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나이를 기억해뒀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헷갈려요, 몇 살을 사시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60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에휴,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내가 그 논어를 막 한참 읽을 때라, 아,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본수원 갈비집에 가고 갈비 한 번 더 사드리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얘기 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이제 늙으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자식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데 설날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게 자식들이 거실에 꽉 찼는데 무슨 속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예 늙으면 죽, 그러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늙으면 죽 그러시다 마시더라고요. 이제 늙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90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냐면 120년을 삽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너 늙어 저기 뭐야 커서 뭐가 될래? 이거 말하는 정신이 있으면은 난 늙어서 뭐가 될까? 이거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남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누구한테 다 쏟아붓어? 자식한테 다 쏟아붓어. 있는 돈 없는 돈. 그리고 맨 손가락 빨면서 50년을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정말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여성들 지금 자식한테 지금 학원비 1년에 20조 쏟아 넣을 일이 아니에요. 늙어서 죽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하고 힘들어져요? 자식하고 힘들어질 거 아니야. 돈은 한 푼 없지. 자식은 그래도 공부시켰다고 쳐다는 보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딱 쉬워요. 여러분들 주위에 40살 먹은 아들이 장가도 안 가고 빈둥빈둥 엄마 주위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아. 40살 된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엄마 아빠 옆에서 붙어서 살아. 그 딸 이뻐요, 미워요? 밉죠?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엄마가 90이 됐는데 죽지도 않고 빈둥빈둥 나한테 매달려서 살아. 그럼 그 자식 이쁠 것 같아요? 부모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미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아들이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얹혀 살면 더 힘든 거예요. 이 우리 현실의 현실. 계산상 안 맞아. 계산상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20년 키웠으면 20년어치만 받아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20년 키우고 지금 50년 뭐 60년 이렇게 받아 먹게 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워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참 고맙더라고요. 신부가 돼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신부가 집안 떠난다 그러지만 지금은 뭐 집안하고 신부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20년 키워줬으니까 내가 20년은 갚으리라. 20년 얻어먹었으니까 20년은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기특한 생각을 했죠. 우리 내 첫 활동비가 46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금 17년째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을 드려요. 지금은 좀 많이 드리죠. 뭐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강사료 있으면 한 달에 뭐 5번, 6번 강의를 나가니까 그 강사료 중에 하나만 나눠줘도 용돈 많이 드리는 거예요. 17년 드려요. 한 달도 안 빠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3년만 하면 끝나는데 집에 가보면은요 3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막 지리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78이신데 우리 큰형님 형님으로 동네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 없이 정말로 50년을 자식한테 얹혀서 산다. 그럼 어느 자식이 그 부모한테 효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자식 잘 키우면 호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잘 키워놓은 자식은 나라의 자식 됩니다. 돈 많은 자식은 얼굴 구경하기 힘들어요. 네. 돈 있어갖고 이민을 가면 자식하고 어떤 관계 된다고 그래요? 요즘 그 유명하죠? 해외 동포 된대잖아요. 아들하고 나하고 해외 동포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이제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부들도 안 죽네. 신부들이 내가 신부 될 때 우리 수원교회 은퇴사제가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계셨는데 지금 19분 계세요. 19분이 우리가 은퇴기금을 모았는데 벌써 다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지도 않고 그대로 가세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구의 최고 원로 신부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예, 와 계신데 지금 이제 83인지 4인지 또 헷갈리는데 예, 계신데 건강하세요. 제가 보기엔 한 95까지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은 그나마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지. 우리 신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은퇴하면은 땡이에요, 땡. 교우들이 찾아와요. 이거 1년 겨우 찾아오고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은퇴 신부님들 가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그것도 1년 365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은퇴를 안 합니다. 신부님들이 절대 은퇴 안 해요. 왜? 외로운 걸 아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93살 먹은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어머니 93살 되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93살 먹은 신부님이 93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부님이 혼배 때 이제 장례 강론하고 장례 때 혼배를 강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교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교님이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은퇴하라고 그래도 은퇴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하니 내가 보자 하나 보내줄 테니 그 보자 받아갖고 어려운 건 보자를 시켜라. 그래서 신부님 너무 기분이 좋대. 보자가 딱 온다 그러니까. 보자가 왔는데 70살짜리를 보내. 70살짜리를 보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요 60부터라는 거 옛날에 많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인생은 60부터예요. 우리 이런 노래 알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있죠. 이게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이때는 늙어서 놀 수가 없었어. 왜? 젊어서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노래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럼 노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우리가 노년을 잘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자식교육, 아까 자식교육하고 텔레비전, 이 텔레비전님을 우리가 없애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자신껴안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이것도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의 작구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의 작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작구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 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요.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갖고 살짝 올라왔어.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요.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네, 멘토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평창까지. 그러니까 양복이 한 10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2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띄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0-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떼어줘요. 여기 있는 김 떼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서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 하는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3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 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3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6불합 7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인 욕심 안 채우고.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억 그리고 1억 은행에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 받아갖고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달에 번 돈은 그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써라. 네. 특히 신부는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써라. 그럼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 불교, 두려워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 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3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3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삭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 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뭐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은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 한대.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셋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뭐 5.16 혁명, 뭐 그 다음에 이 5.18 광주, 그 뭐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뭐 이 뭐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뭐 여주 뭐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고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줘.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 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어우 똑똑하시네. 덴마크의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천을. 근데 이 천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임금님 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래? 멋있다고. 멋있다고.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고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가 보여야지 입지.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지금 들어갔다고.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8,000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네.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엄마가 있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의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이제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 다 전왔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 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30에 31입이라고 그래요. 30에 신부가 됐어. 이제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거양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고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성체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은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참,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40이 되면서는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고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로 갔는데 교우가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는 원래 참고 사는 거야. 자식 다 키워놓으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 없어. 우리는 너무 오래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마치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순간 나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마음, 내 인생은 전부 자식 다음이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어도 말 안 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나중에 로 미뤘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조심스럽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도 그래야 할까요? 요즘 50대, 60대의 인생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훌쩍 늘었고 은퇴 이후의 시간만 해도 20년, 30년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인생 다 살았다 하던 나이에 지금은 인생의 3분의 1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오직 참는 역할로만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도와주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버티는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그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기 삶을 버리지 않는 부모. 돕되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는 부모. 희생 대신 균형을 선택하는 50대, 60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선언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이제 나도 좀 나를 챙기려고. 끝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 나도 오래 살 사람이라서. 이 말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자식 서운하게 하는 건 아닐까?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요즘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부모님,
제발 건강 좀 챙기세요. 우리 걱정 말고 엄마 아빠 인생 좀 사세요. 아프지만 않으시면 돼요. 예전에는 거의 듣기 힘들던 말입니다. 이제 자녀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그 부담이 결국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안정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기 이전에 시대가 만들어낸 방식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 사회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던 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모가 앞에서 맞는 것. 내가 망가져도 자식만큼은 살려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고, 그때 가서 보자 라는 말로 하루하루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을 설계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책임 속에서 버티는 게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료도, 정보도, 제도도,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에게만 과거의 역할을 그대로 요구한다면 그 노후는 구조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50대, 60대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은퇴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두 번째 장의 시작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사실이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계속 참고, 계속 미루고, 계속 포기하면서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또 하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정작 본인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불안해하는 모습. 돈 때문에 자녀 눈치 보게 되고 몸이 무너져 가족 전체가 흔들리는 현실. 이제 50대, 60대는 압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비워버리면 언젠가는 그 빈자리가 고스란히 자녀의 짐이 된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조금씩 선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돕자.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말자. 손주는 사랑으로 보되 의무로 맞지는 말자. 이제 나도 내 삶을 다시 만들자. 이 선택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가족은 정말 더 멀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덜 아프고 덜 무겁고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의 희생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만드는 순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자식만 잘 되면 돼. 이 말 속에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 진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사랑은 다른 얼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참을 수 있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버틸 수 있고 외로워도 다 이런 거지 하며 넘깁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들어질 때, 생활비가 빠듯해져 통장부터 불안해질 때,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서워질 때,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까지 미뤄두었던 모든 문제는 갑자기 자녀의 일이 됩니다. 병원 동행, 치료비, 돌봄 선택, 생활 지원, 주거 문제까지. 부모가 괜찮다 고 눌러두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자녀 앞에 놓입니다. 그 순간 자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걱정,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왜 몰랐지? 왜 이렇게 되기 전에 안 챙겼지? 부모의 희생은 고마움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자녀의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자신을 미뤄온 집안에서는 부모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부모는 늘 집에 있고, 부모는 늘 괜찮다고 하고, 부모는 늘 뒤에 있고, 부모는 늘 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부모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자녀에게도 관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좀 놀러 다니세요. 이제는 부모님 인생도 사셔야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건강만 잘 챙기세요. 이 말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모가 오래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50대, 60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자식을 편하게 하는 길이구나. 이 지점에서 새로운 노후의 기준이 생깁니다. 먼저 돈에 대한 기준입니다. 노후 자금은 더 이상 혹시 몰라 남겨두는 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써야 할 돈, 도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기 위한 돈입니다. 생활비와 자녀 지원비를 마음속에서라도 구분하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의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내가 살아갈 돈이고 이건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는 돈이다. 이 기준 하나만 분명해져도 관계에서 눈치가 줄고 마음에서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관계 기준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돕되 무너지지 않는다. 참되 쌓아두지 않는다. 주되 나도 지킨다. 이제 관계는 희생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균형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미뤄뒀던 취미를 꺼내고 사람을 다시 만나고 몸을 관리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히 놀고 있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앞으로를 버티는 힘이라는 걸. 부모가 자기 삶을 살수록 자녀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부모님은 잘 지내신다는 사실만큼 자녀에게 큰 안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희생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이제 부모는 끝까지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부모, 경계를 세울 줄 아는 부모, 자기 삶을 계속 살아가는 부모, 그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의 본보기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방식이 너무 힘드셨다면, 늘 참고, 늘 미루고, 늘 뒤에 서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선택을 허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도 오래 살 사람이라서, 나도 내 인생이 있어서, 그래서 나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 방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더 깊어집니다.